김윤 국민의힘 서골당협위원장,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인사드려도 되겠죠? 그동안 네. 저희 너무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착잡합니다. 네. 새로운 다시 한번, 시작을 시작한다는 다시 한번 의미에서 사과드립니다. 예, 좀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탄핵 인용이 됐습니다. 오래 끌었었는데 당연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두 분은? 저는 오늘 모인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휴대폰 따로따로 다 같이 봤는데요. 예. 123일 만에 나온 겁니다. 12월 3일 날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가 되고 군 병력과 경찰이 국회를 장악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작전이 벌어지고 나서 국민들이 경악을 했죠. 그리고 국회를 국민들이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또 병력들이 물러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80년 5월 광주가 아픔을 계속 간직해 왔는데 그때에 어떻게 보면 그런 피로 쓰여진 그 역사가 45년 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아주셨다. 현재를 살리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그 현장에 다 봤던 국민들과 똑같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똑같은 상식적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123일이 걸렸고 네. 물론 그 안에 많은 그 검토해야 될 내용들과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할 만한 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 고려들을 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지 않았는가도 생각하고요. 예. 저는 쭉 114페이지에 달하는 전체적인 판결물도 있고 또 22분간 문영배 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께서 읽으신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오늘 오면서까지 한 4번, 5번 정도를 계속 들었는데 뭐가 느껴졌냐면 예. 역시 정치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그 결말은 파국이다. 그건 여든 야든. 그리고 헌법이 부여한 가치를 부정하는 그 최고 권력자 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게 되면 한날 한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정치도 권력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그냥 곳곳에 묻어났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위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인지하고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소수의 군인들에 의해서 이 거대한 그 계엄이 침몰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고 권력자의 무슨 계몽이라는 허위에 가까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이 문제를 바로잡은 것은 국민이었다. 그리고 헌법을 이해하고 있는 군인이었다라고 오늘 결론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무겁게 그리고 엄중하게 받아들였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절제와 관용 그리고 조정과 합의 이런 과정이 정치가 결국은 다시 복원돼야 되는 것이고 여든 야든 오늘 다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혹은 애써 아픈 부분들을 회피하면서 논평도 내고 여러 가지 말들을 오늘 쏟아냈지만 결국 마지막에 와서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파탄에 이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정 운영 세력들이 한 몸으로 합의하고 조정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고 하나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답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예. 김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서구 있는 이제 당협 사무실에서 몇 명인 당원들하고 같이 지켜봤는데 일단 뭐 한 20분 좀 넘게 쭉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 입장을 표명해 나가는데 다수의 국민들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쭉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수가 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결론을 내셨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그 집권당의
당협위원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제 물론 처음부터 저는 그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저도 이제 제 입장인 거고 전체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는 참 좀 송구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어떤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당원들을 비롯해서 또 이제 일부 국민들 속에서는 대통령이 끝까지 복귀하기를 바랐던 국민들도 계셨잖아요. 예. 그런 분들께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이 안 좋고 아프실 텐데 저는 조금 더 침착하게 일단은 그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저는 이렇게 일단 승복하고 예. 새로운 이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넘어진 이런 어떤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고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문 나왔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도 입장문이 나왔죠. 네. 예.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또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좀 있고. 내용은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짤막하게 그 오늘 입장문을 좀 내셨어요. 네. 그게 보면 이제 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좀 영광스러운 역할을 했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새롭게 잘 되도록 기도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이 정도 말씀이라도 하셨던 건 천만 다행이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적어도 불복하지는 않으신 거죠. 제가 조금 더 아쉬웠던 건 그냥 명쾌하게 헌재 결정에 전적으로 승복한다 이런 말씀도 그냥 좀 더 있으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그렇게 떠나시니까 좀 마음은 안 좋아요. 저로서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그러십니까?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기 3년에 걸치는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것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문영배 재판관이 힘주어서 강조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국민들의 신임을 배신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일방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었어야 되는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길을 버린 것에 대한 아주 냉정하고 준엄한 어쨌든 문제제기와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결정문에서 대통령직을 파면에 이르게 했는데 그 파면을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다시 한번 전체 국민들에게 사죄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 22분간에 걸쳐서 한남동 관저에서 핵심 참모들이랑 그걸 시청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저 22분 동안에 문영배 재판관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있었을까? 저도 그 문맥 한마디 한마디 단어의 의미가 뭘까? 왜 저런 의미를 담았을까를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는 시간을 거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핵심 참모들은 과연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단에 대해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졌을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그 네 문장, 그 짧은 문장이지만 그 문장 안에도 전체 국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임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 결정의 상황을 본인이 반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많이 안타깝고 예. 그렇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나가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판결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럼요. 날이라고 하죠.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헌법이라는 게 그 전문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조항들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따라야 되는 하나의 원칙과 기준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일상생활하는 동안에는 안 보여요. 예. 근데 일상생활하는 과정에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삶들을 많이 살죠. 가령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데 기본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그 증오를 넘어서 부당하게 불합리하게 어떻게 보면 고난을 빼앗기도 하고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게 모르고 지나가다가 최고 권력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이런 일들을 이제
크게 벌리게 되면 그때부터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온 국민이 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헌법적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투더라도 그 질서 안에서 다투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중요한 날이다. 네.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헌정 질서가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켜온 이 헌정 질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들을 침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되고 생명을 걸거라도 네. 그렇게 맞섰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12월 3일 그 현장에 80년 5월에 광주에 있었던 것처럼 그 숭고한 어떤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다시 대한민국이 또 건강하게 일상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고 또 많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건강한 민주주의 공화정, 민주공화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또 한편의 동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끝이 예.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예, 예.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같은 되겠습니다. 맥락에서 네, 예. 그러니까 오늘이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어떤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특히 민주화 이런 과정의 지금 어떤 성과가 다시 한번 확인됐고 굳건해지는 하나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그러면은 그 권한 자기한테 주어진 그런 권한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그 불법적인 그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는 이런 조치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준엄한 그런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엄숙한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잖아요. 오늘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오늘 문영배 재판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힘을 받게끔 하려면 더 잘해서 선거에서 그럼 네가 다수파가 돼서 국민들의 설득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선거 결과가 내가 어떻게 보면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걸 다 뒤엎어 버리거나 이걸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선거라는 게 우리가 늘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책임을 통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의례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수파와 다수파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소수파는 나 이거 인정 못해. 그러니까 니들 다수파라는 걸 인정할 수 없고 니들이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반대할 거야.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이런 파국적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거죠. 물론 다수파라 하더라도 다수파가 소수파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 그리고 소수파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또 강조한다는 점에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의미 있게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면 이 파국적 결말까지 이르게 됐느냐. 국정 운영 세력, 집권 여당, 지금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소수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의 의결로 다수파가 된 민주당을 부정하고 저 사람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정치 문화에서 좀 어떻게 보면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다수파가 또 마음대로 이거를 힘을 이용해서 가면 안 된다라는 점도 저는 이런 파국적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같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60일 이내에 또 대선이 벌어지고 또 국정 운영 세력이 나올겠죠. 국정 운영 세력이 다수파가 될 수도 있고 또 소수파가 될 수도 있겠죠. 저희는 다수파가 되는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기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 다시 여야가 공수가 교대되는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오늘의 이 결론을 어떻게 보면 잘 받아들여서 다시 힘있게 또 갈 거냐. 물론 싸우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또 어떨 때는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그런 어떤 그 마음도 필요하고요. 또 다수파라 하더라도 소수파를 끝까지 끌어들이면서
이 다수결의 원칙인 이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부여해주는 그런 위임된 권력들을 잘 활용하게끔 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예.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이 그 판결문을 읽고 또 듣고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한 하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하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는 확신이 100% 들더라도 정치는 어디까지나 정치로 풀어야지 다른 탈법적인 그런 수단을 예. 동원해서 하는 부분들은 더 이상 이제 오늘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되풀이되지 않을 거다. 예.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께서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저희 이 시간 시작할 때 시민들 목소리 들으셨죠?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었는데 답답한 거 내려간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거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이런 면에서 위법이다. 이런 면에서 위헌이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바로 법치국가 우리 대한민국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쟁점 다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 저희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들어가 볼까요? 우선은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게 되는 취지와 절차가 과연 정당했느냐에 예.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무슨 22번에 거치는 뭐 탄핵소추, 그다음에 예산안을 뭐 삭감한 것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셨는데 네. 다 그것이 적절하지 않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거였고 예. 그것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 내용적으로도 그거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그거를 절차적으로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화가 있습니다.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이었느냐. 예. 그 판단할 때도 대통령 혼자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비상대책회의라는 회의를 열어서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서 그것들을 이른바 국무위원들이 이른바 부서라는 걸 통해서 다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이런 모든 절차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내용적 정당성이 없었다라는 예.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계엄 예.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고 네.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상식적으로 수긍이 됐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언어가 예. 우리 언어가 매우 정갈하게 오늘 잘 정리됐더라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장된 수식어나 어떤 그 감정적 어떤 그 과잉이 없이 그냥 담담하게 딱 서술어 중심으로 간략간략하게 나가는데 예. 그 자체가 오히려 잔잔하게 상당히 저는 그 울림이 있었다 하는 것도 좀 확인해서 역시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관들의 엘리트의 수준이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예.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그동안에 많은 뭐 불만도 있었고 또 답답하니까 막 이렇게 좀 험한 소리도 사실 헌법재판소에 퍼붓고 그랬지만은 예. 저는 그래도 역시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단이 예. 역시 또 기본이 짱짱하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성이었다, 호소형의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에도 또 맞지 않다라고 그게 이제 말씀을 설득력이 하셨죠. 없다라고 하는 게 좀 계엄의 그거죠. 목적이 네.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헌법과 정확히 말씀을 계엄법에 하셨죠. 명시된 예. 계엄을 발동해야 되는 이유 어떤 때 계엄을 발동하는지 비상대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는 87년 헌법체제 이후로 없어진 단어고 예. 대통령이 이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신체의 자유와 모든 권한을 다 빼앗아 버리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걸 행사할 때는 굉장한 정도의 절제되고 상황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네. 게 첫 번째 탄핵 파면 사유입니다. 예, 국회에도 군경을 투입한 사실이 인정됐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이것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죠. 군인들이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했다. 네. 그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국군의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국군의 사명. 예. 헌법에 나와 있는 국군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다. 두 번째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목적으로만 군대가 활용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인들은 정치적인 어쩌게 편향돼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국민의 군대니까. 예. 근데 윤석열 씨는 이 군대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지도
아는 일들에 그것도 본인이 이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정세 인식을 통해서 그거를 관철하는 수단으로서 군대를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군대를 윤석열의 일종의 계엄의 수단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 준엄한 심판을 오늘 내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법 위반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네.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언니, 그러니까 예. 저기 뭐 사후에 예를 들면 죽은 사람도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고 금방 뭐 국회에서 그 의결을 하니까 예. 2시간 반 만에 다 이렇게 끝장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그래서 이렇게 계몽적 성격을 띈 것이었다 하는 부분들이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도 그건 사후적 합리화지 예. 실제 당시 상황에서는 결코 그렇게 이렇게 가벼이 다뤄질 수 없는 사안이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볼 땐 좀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재확인했고 저는 예. 그건 정당하다고 보였습니다. 그 피청구인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2시간 뭐 반 만에 뭐 이거 그만둔 이 계엄이 뭔 계엄이냐라고 했잖아요. 예. 그 재판관이 뭐라 하겠냐면 그거는 위대한 국민들이 그걸 저항해서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끝난 거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군인들의 부당성에 그렇죠. 대해서도 그렇게 속적을 했던 네. 것 그리고 저는 네.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너무 예. 속이 시원했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목조목 다 긁어주셔가지고 이런 이유로 전원 일치로 파면을 오늘 선고했습니다. 1부는 이쯤 해서 마무리 짓고요. 2부에서 다시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톡 라이브 MBC 라디오 철망이 필요하십니까? 신뢰와 기술력으로 KS 제품을 인정받은 대양철망, KS 낙석보호막, KS 돌망태, 울타리 자재 등 각종 철망을 직접 생산하는 대양철망. 철망은 역시 나주시 삼포면에 위치한 대양철망. 나주 337-4747. 임금 문제, 산업재해, 직장 갑질과 해고 등 노동법률 상담과 도움이 필요할 때 광주 노동권익센터를 찾아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일터, 광주광역시와 노동권익센터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무료 노동상담 1588-0620. 부산에서 출발하는 3박 4일 크루즈 여행 사카이 미나토로 떠나요. 황금빛 모래 가득한 천연기념물 도토리 사구, 모래로 빚은 예술의 세계 모래박물관, 작은 교토라 불리는 시라카베 도조콘, 일본의 국보 마치에서 세계적인 아다치 미술관 등 낮에는 알찬 관광, 밤에는 다채로운 공연과 즐거움이 함께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물합니다. 가성비 좋은 일본 럭셔리 크루즈 여행 단독 전세선으로 함께 떠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구 새마을 부회장 김옥자입니다. 이 매장은 우리 북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교복 나눔 장터입니다. 아마 매장에서는 한 벌을 구입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가 오면서는 새 옷을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아깝고 그래서 중고로 많이 구입해서 입히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인기가 있고 저희 매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요놈이 70일 요거 주머니 없애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한번 퀴퀴 내 아이에게 입힌다는 마음이죠. 저희들이 봉사자들이거든요. 다 항상 누가 오나 맞는 걸로 찾아주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같이 잘 사는 게 아닌가, 그게 더불어 사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더불어 삽니다. 이 캠페인은 개정 30주년 지역 현지법인 광주 신세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메시지 샵 2626번이나 유튜브 라이브 채널 광주 보라에서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해 주세요.
시사토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외신 반응에 대해서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잠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외신들의 보도가 궁금해서 연결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이제 다수의 해외 언론으로부터 헌정 위기 속에서 작동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보도 몇 가지만 보자면 영국의 가디언 신문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은 단순히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도를 함으로써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계엄 선포 자체보다 위법한 방법으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겁박한 것이 중재였다는 점을 부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시위를 참여했고 이 시위가 계엄령 이후 정치적 격변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독일의 디벨트 신문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이를 봉쇄하려 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외신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네네. 기인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 외신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제도적 견제 시스템,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참여 이렇게 두 양자 간의 상호작용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경우에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시민과 제도 이 모두가 위기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네. 미국의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시민의 힘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에 수백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다. 이것은 정치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시위는 한국이 왜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순간 이렇게 이제 이번 판결 당일을 규정을 했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을 헌법에 따라서 해임한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외신들은 이번 헌재의 독립성 그다음에 시민의 압력 이것이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이를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 그다음에 복원력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놀랍네요. 오늘 결정문을 들으면서 저도 헌법과 국민들을 굉장히 높은 곳에 놓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외신의 반응도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국제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몇 달 동안에 지난 12월 3일 이후 오늘까지 이 몇 달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충격과 어떤 그 감동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K-팝과 이런 그 컬처 문화의 나라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친 사람 하나 없이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을 하는가? 이런 점을 주목을 하면서 예. 특히 이제 그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에 그 국회의 권한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한 점이 이제 문제였다는 거 대통령이 예. 그게 문제였고 이거는 헌법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비상 권한의 발동 요건 그리고 행위의 한계를 법적으로 더 엄격히 명시해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제기된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 보면은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해임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예. 이번 한국 대통령 탄핵 사례는 대통령제 국가가 권력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외신들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사법기관의 독립성, 그다음에 시민의 감시와 대응, 그다음에 그 비상 권한에 대한 명백한 그 헌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얻은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도적 보완 장치로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법적인 그런 대통령의 권한 이런 것들을 막을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뭐 이것은 그 여러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문제인데, 특히 한국이 이번에 그런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이런 사례를 보여줬다, 이런 그 관심 있는 그런 그 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외신의 반응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부 계속해서 김윤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 최용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외신의 반응도 상당히 뜨겁군요. 일치한데요. 네. 예. 그리고 특히 저는 이렇게 그 외국에서 좀 주의 깊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뭐로 저도 그 전에도 듣고 있었냐면은 저는 예. 독일 어떤 언론기관에서 보도하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탄핵 반대와 탄핵 찬스 인용이 몇십만이 거리에서 거의 근접해서 충돌하는데 왜 다친 사람 하나가 없고 끝난 뒤에도 그렇게 깨끗하냐.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몇 번 그렇게 되풀이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좀 경이로울 정도로 지금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에서 볼 때는 답답하고 이렇게 왜 이러냐 이렇게 싶지만은 또 외부의 앵글로 볼 때는 아, 이게 전혀 다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된 어떤 안정된 예. 그 일단 시민 정치 문화를 갖고 있구나 하는 우리의 부분들에 국민성이죠. 그러니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그런 이제 예. 결과적이지만 이번에도 재확인됐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세 보니까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되고 이제 오늘부터 약 한 2개월 내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딱 날짜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6월 3일 여기 대선 이루어지고 이거는 뭐 준비 기간 없이 바로 취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니까 만약 6월 3일 날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된다면 딱 반년 만이거든요. 아직 그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반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이제 대한민국의 아까 성숙한 어떤 시민 정치 문화까지 포함해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정부에서 훨씬 더 국가적 위상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더 강하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그러니까 예. 반년 정도의 약간 그 정체됐던 부분들을 예. 오히려 더 힘있게 만회하는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보고 희망도 해봅니다. 예, 역사에 남을 만한 그 22분 오늘 지켜보시면서 눈에 들어왔던 장면들 네. 두 분에게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전해 듣겠습니다. 과거에 이정미 재판관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권한대행하셨던 재판관이 퇴임할 때 퇴임사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거웠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그 발언하셨던 그 분인데 그 3일 뒤에 퇴임하셨는데 퇴임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역사적 심판정에서 피청구인의 입장으로 그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했다. 네. 그 말이 되게 저는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오늘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4월 18일 날 퇴임하는데 아마 그 퇴임사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은 이제 뭔 말이냐면 오늘 되게 22분간 그 발언하는 과정이 굉장히 글을 읽는 과정에 힘든 대목들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네. 한마디 한마디의 어떤 무게감이 저는 짓눌렀다고 생각해요. 8명의 재판관 모두에게. 왜 그러냐면 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 신선계에 있는 신선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123일 동안에 나와서 목소리를 냈잖아요. 예. 그 목소리들이 계속 모여서 역사적 심판정에서 오늘 준엄한 심판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그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 그 판단의 무게감들을 얼마나 무겁게 느껴야지만이 사실 되는 것이지 이른바 국민들이 하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고고하게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니다. 네. 이제 그 과정을 보니까 되게 떨고 또 동료 재판관들과의 어떻게 보면 그 같은
사실 상황이니까 네. 다독거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톡톡하시는 모습이 있었죠. 김영도 재판관들을 다독이는 모습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을 때는 굉장한 정도로 꾹꾹 눌러서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하는데 꾹꾹 눌러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좀 느껴졌습니다. 태도도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절제와 균형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럴 때는 청구인 측을 향해서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질서 안에서 정치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거에서 준엄하게 꾸짖는 대목에서는 또 피청구인 측을 바라보면서 굉장하게 절제된 언어를 쓰지만 눌러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퇴임하고 나면 그 소외들을 밝히실 때 그런 고민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좀 그런 게 좀 느껴졌고 저분들을 한편에서는 좀 비판도 많이 했고 왜 이렇게 시간을 늦게까지 2월 25일 날 변론식 기일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이밍 모두가 기진맥진하게 찐 빠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아무 힘도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까도 사실은 좀 원망도 많이 했는데 아니, 지금 와서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 왜 이렇게 늦어졌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보니 그 무게감이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밝혀지겠지만은 소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안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좀 못됐던 내부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중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그 보충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역시 예상한 대로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그게 뭐냐면은 이분들은 그러니까 특히 민주공화국에서는 네. 실체적 내용 못지않게 그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요시 하잖아요. 이게 이제 왕조국가나 아무리 어떤 그 독재국가가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이 절차적 정당성이 원천적으로 민주국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국가가 좀 더디고 저기 어떨 때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왕정국가나 독재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나은 체제라는 그 대목이에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고 거기서 따지는 과정에서 좀 상당히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보여주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전원일치 합의가 나온 건 무엇이 더 중요한데 하는 대목에서 저는 일정한 정도의 그 양보라기보다도 그 부분에서 원칙적인 일정한 그 충분한 그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최용선 부원장께서는 헌법재판관의 그 개인적인 인간적인 또 법관으로서의 그 무게감을 상당히 역사적 심판정이죠. 예. 그것에 심도 있게 보신 것 본인들의 같은데.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절차적으로 다소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8대0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저는 초지일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됐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여러 날 동안에 이제 인고가 있었겠죠. 그 감정 속에는 두려움, 국민을 향한 아마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또 법적으로 절대로 흠결이 없어야 되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마음들을 정치인들이 갖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그러니까 마음가짐들을 다시 해야 되는 그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표를 달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지금 지내온 시간이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픔들을 다 이게 지금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말 내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다음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뛰어드는 사람들은 다 이 역사적 심판정에서의 오늘 결정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곱씹어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 희망도 주지만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이제 다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심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잠깐씩 언급해 볼까요? 네, 우선은 그 최상병 사건 관련된 지금 특검이 계속 거부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과 그것으로 인한 국민적인 어떤 분열 이를 끌고 온 것에 대한 어떤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가 결국 검찰의 손에서 또 이렇게 이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제한된 범주 내에서
빨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의혹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 사건부터 시작해서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지금 명태균 게이트 문제, 삼부토건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들을 광범위하고 무절제하게 하기보다는 절제된 범주 내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빨리 정리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또 하나는 군사반란의 혐의가 오늘 좀 대충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이상한 계획들을 세웠던 게 지금 어마무지하게 뒤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 그것들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것들 특검을 좀 통해 가지고 사실이 밝혀져야지 국민들이 생각했던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좀 빨리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다음 정부가 출범해서 다시 또 검찰이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제물로 삼아가지고 또 그냥 오랜 기간 동안 또 휘집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로 보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되게 되면 뭐 기소청이 되네 마네 뭐 검찰이 없어지네 마네 이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걸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또 그냥 희생양을 여러 사람을 잡아가지고 또 휘집어 버릴 수가 있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빨리 정리를 해서 특검의 권한과 범위를 설정하고 이것들이 그 범주 내에서 수사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정권이 여기에 혹여라도 개입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품백 논란도 있었고 관저 중축에 관한 이야기도 또 논란이 있죠. 그가 이제는 뭐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원하지 않았던 오늘 같은 사태가 오게 된 데는 어쨌든 정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이제 뭐 객관적으로 그게 이렇게 드러날 텐데 단지 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마치 이게 또다시 다른 수단의 어떤 그 정쟁의 수단으로 또 만들고 또 일종의 약간 뭐 보복성 이런 식으로까지 비화되는 부분들은 저는 정말로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상호 제가 볼 때는 엄격함과 절제됨이 오히려 지금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지혜가 좀 필요할 때다. 무슨 이런 생각도 말씀이신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니까 두 분의 앞으로의 활약상은 어떻게 됩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인사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탄핵이 인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윤 대통령이 복귀돼야 된다고 저거 무리한 주장을 했던 분들은 국민의 내에서 저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비록 조금 소수였지만은 처음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했던 어떤 한동훈 전 당대표도 계시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혼자서 또 마지막 표결까지 지키고 이랬던 분들이 국민의힘에 계시잖아요. 뭔가 좀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기회를 주고 새롭게 근본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이 대선 후보로 나서야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국민적 정당성을 가지고 경쟁이 되지 만약에 지금 윤 대통령을 끝까지 옹호하고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는 저는 선거 해보나 마나한 상황이 되지 않냐 이런 좀 근본적인 입장에서 저는 성찰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 두 분 계속 뵐 수 있는 겁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좀 열심히 이미 지금 저도 스타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